자, 여러분 뒷바퀴로 왔습니다. 뒷바퀴는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링이 이건 뭐 실리콘으로 실란트라고 해야 돼. 아무튼 이게 본딩 같은 게 꽤 잘 발라져 있어요. 현대자동차는 최근에 들어와서 뒷바퀴 쪽에 이 실리콘은 굉장히 잘 바르더라고요. 틈을 잘 메우는데, 근데 현대자동차는 주특기가 있죠. 잘 해놓고 꼭 한두 군데를 빼먹죠. 여기 보시면 요 밑에 여기도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고, 요 위에 여기도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되게 잘 발라놨고요. 방청제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뭐 아까 앞바퀴 쪽에서도 대충 제가 얘기했듯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안 뿌린다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정이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 좀 발라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두루두루 좋은 게 좋다고 발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료 라인이 여기 넘쳤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고 연료 탱크로 들어가는 게 있고, 여기 까만 거는 캐니스터 쪽으로 가서 가스를 빼주는 게 이쪽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카바가 붙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측면 충돌이 있을 때는 연료 라인에 좀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것도 원래 원가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안쪽으로, 차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거는 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차체의 어떤 크기라든가 생산 단가 때문에 바깥쪽으로 연료 라인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이 차에서 약간 독특한 부분은 브레이크거든요. 이게 2차급에서 뭐 현대 소나타도 막 뒷바퀴 그랜저도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가듯이, 얘는 현재 여기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죠. 벤틸레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고 급 브레이크를 많이 밟아서 열이 받았을 때 확 쏠려버리는 솔리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앞바퀴와 마찬가지로 뭐 알루미늄 합금 같은 적용은 없지만 그래도 소재가 깔끔하니 잘 정돈되어 있는데, 얘가 알루미늄이에요. 앞바퀴는 이쪽 부위하고 이쪽 부위가 다 스틸이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차가 제네시스 최근에 나왔던 그 옵션으로 선택하는 브레이크가 아닌 이상은 캘리퍼를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경우가 없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두 개 소재 색깔이 다르죠. 얘는 지금 스틸이고 얘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토션빔에 너클함이 없이 토션빔에 일체형으로 뒷바퀴에 허브가 묶여 있는데, 이런 차가 현가 질량을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여기다 달았을 리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이건 추정입니다만, 솔리드 브레이크니까 열을 확 받을 것 같아서 아마도 요 디스크를 잡아주는 부위를 알루미늄 합금을 써서 열 쪽에서 조금 뭐 방열을 좀 신경 쓰려고 한 게 아닐까. 만약에 현가 질량을 위해서 썼다라고 하면 댐퍼가 스프링의 뒤쪽으로 오고 굉장히 부드러운 스프링이 들어가 있죠. 권선을 여러 개를 저렇게 감아놨기 때문에 부드러운 스프링을 넣고 굉장히 긴 댐퍼를 넣어서 댐퍼가 전체적인 승차감의 우위권을 가져가서 이 차는 전륜 구동의 토션빔들이 주는 뒷바퀴 쪽의 가벼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벼움과 끌려온다는 거 외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거를 고급 댐퍼와 긴, 그리고 댐퍼의 영향이 큰 거를, 그리고 댐퍼가 대각선으로 누워져 있어서 토션빔이 이렇게 움직일 때 정확하게 댐퍼가 수직으로 수직은 이렇게 돼야 수직인데, 얘는 토션빔의 움직임의 범위를 두면 이렇게 두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대각선 지렛대의 원리 같은 걸로 더 이 댐퍼의 움직임을 크게 주기 때문에 고급진 승차감을 위해서 여기를 알루미늄 합금을 썼다. 뭐 연관성이 없진 않지만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토션빔이 차체에 묶이는 여기 하드 포인트가 굉장히 크고 좋은 소재 같은 게 저쪽에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은 부시를 넣은 거는 전 또 처음 보거든요. 이 급의 차에서. 그러니까 토션빔이지만 움직임에 좀 부드러움을 주려고 현대자동차가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 고성능 모델에서는 여기가 이제 멀티링크로 바뀐다 그러죠. 자, 그리고 이 차가 뒷바퀴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여기 댐퍼의 마운트가 알루미늄 합금으로 돼 있죠. 이 급의 차에서 댐퍼의 상단 마운트 브라켓을 알루미늄 합금을 쓰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것도 되게 잘 돼 있어 보여요. 뒤에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뭐 2급의 최대 강자인 혼다 시빅과 도요타 코롤라가 와가지고 야, 존니 얌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현대자동차가 이제 2급에서
정상의 자리를 탈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마도 근데 코롤라하고 시빅도 요새 E급은 또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코롤라하고 이번에 시빅이 또 디자인이 아주 엣지를 주고 잘 나와가지고 디자인에서 만약에 아반떼가 소비자들한테 좋은 평을 얻게 된다면 구성에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왔다라고 보이고요. E급의 차에서 이 밑에 쪽에 여기 코팅을 해놨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게 방청제 같은 코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코팅을 해놓으면은 하체 부식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갖고 오는데 이런 것까지 현대가 한 걸 보면 현대가 이 아반떼의 시장하고 아반떼의 성능과 어떤 내구성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잘한 것 같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밑에 와서 본격적으로 아반떼가 이전의 아반떼나 E급에 비해서 뭐가 좋은지를 요목조목 찝어드릴게요. 일단은 앞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엔진 쪽 라디에이터나 에어컨에 관련된 라디에이터 이 콘덴싱은 굉장히 얇죠. 이게 이렇게 얇고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효율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이 차의 출력이나 뭐 전체적인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 치고는 냉각 가통에서는 이게 라디에이터가 너무 얇고 작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엔진은 전부 다 알루미늄을 했지만 그래도 원가를 아끼고 싶어서 마지막 쪽은 스틸을 썼죠. 그리고 사실 여기를 스틸을 써서 무게중심을 밑으로 내렸다라고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도 알루미늄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미션 오일도 마찬가지로 미션 쪽도 바닥 쪽은 스틸을 해놨죠. 이건 아마도 원가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이 CVT 미션이 이전에 있던 CVT 미션에서도 이렇게 열교환기가 달렸나 모르겠는데 열교환기가 크진 않아요. 크진 않는데 그래도 냉각수를 넣어서 여기에 있는 미션 오일을 식혀주려고 한 거 보면 이 과격하게 좀 차를 몰아도 미션이 열받아서 뭐 하는 거를 많이 억제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E급의 차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보시면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죠. 사실은 완벽하게 미션의 진동까지 잡아주려고 하면 저기도 알루미늄 브라켓을 써야 되는데 물론 CVT 미션이 특징이 진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없죠. 근데 저기까지 알루미늄을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밑에 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여기 보시면 서브 프레임에 달려있는 여기도 알루미늄이고요. 요거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시를 통해서 다시 여기 뼈다구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거하고 엔진 쪽에 달려있는 그 두 개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보통의 E급의 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끝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늘 이런 전륜차들 깠던 게 서브 프레임이 끝나고 이 앞단에 엔진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깠는데 이 3세대 아키텍처에 와서 여기를 덧대서 이렇게 나갔죠. 사람들은 여기를 덧댔으니까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덧댐의 부위가 약하게 덧대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잘 덧댔고 원래는 여기를 꺾지 않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일로 나가야 되는데 스트럿이죠. 맥퍼슨 스트럿이 여기에 피봇이 꽂혀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못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감싸서 옆으로 뺀 다음에 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직다로 나가는 게 원래는 더 좋아요. 근데 이 미션에도 걸리고 하니까 일로 나갔는데 어쨌든 뭐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현대자동차는 잘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프레임하고 같이 하드 포인트를 굉장히 큰 걸로 잡고 여기서도 이쪽으로 쭉 연결해서 여기를 잡았으니까 이 차는 몰아보면 E급의 차에서는 아마 하부 쪽에 안정감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인함, 그다음에 단단한 느낌 등은 아마도 최고 수준으로 될 거예요. 혼다의 시빅이 원래 E급에서는 가장 하체를 잘 만들었었는데 이걸로만 보면은 아마 얘가 혼다의 시빅보다도 더 강함이 세게 나올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여기에 있는 맥퍼슨은
앞쪽으로 요게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뻗어나갔으면 아마도 핸들을 복원할 때나 뭐 할 때는 좋지만 운동 성능에서 약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얘는 이쪽의 피벗에서는 옆으로 수평으로 나갔어요. 보통은 E급에나 아니면은 이 전륜을 많이 만드는 소나타나 그랜저들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이 자체에서 캐스터를 잡을 수 있도록 캐스터를 주면 우리 여러분들 캐스터라고 하면 헷갈리시는데 우리 오토바이나 자전거 타면 앞바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 뼈대가 나가서 바뀌는 이걸 캐스터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많이 캐스터 각도를 주느냐에 따라서 직진을 할 때의 안정감이라든가 핸들 복원.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주면은 스포츠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저 윗단하고 이 아랫단을 얼마만큼 대각선으로 꺾느냐에 따라서 운동 성능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직진이라든가 승차감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가 달라지는데 그는 또 앞뒤의 무게 배분하고도 굉장히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각도만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치밀하게 계산된 걸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끔 노 사장이 말하는 게 저게 다 100% 맞냐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많은 차를 타보고 제가 보는 것들을 기준으로 안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어떤 안내를 가지고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아무튼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전륜구동의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캐스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여기에 꽂혀 있는 이 피봇이 약간 캐스터가 있죠. 요 자체에 지금 피봇이 이 캐스터를 주고 꽂혀 있고 캠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스탠다드로 만들었지만 요 피봇을 가지고 캐스터하고 킹핀 각을 줘서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중타예요. 완전히 스포츠성도 아니고 완전히 고속주행용도 아니고 두루두루 여러 개를 만족할 수 있게끔 서스펜션을 해놓은 거고요. 요 맥퍼슨 스트러디 암 안에 여기를 지금 덧대놨어요. 요거 여러분 보이시죠? 원래는 요거만 있는데 여기를 지금 스틸을 하나 더 내서 덧대놨다는 거는 얘가 지금 강인함을 줄 수 있게끔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요거를 만들었을 때 아마 요게 없었을 것으로 저는 추산이 됩니다. 그랬는데 만들고 보니까 강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요걸 지금 덧대놓은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이걸 덧대놓으면 얘가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이라든가 스포츠성에서는 불리해지는데 어떤 안정감이나 내구성을 위해서 여기를 지금 덧대놓은 거죠. 이것도 현대자동차가 수많은 로드 테스트를 하면서 보강을 한 거기 때문에 제조사에 성의가 있는 거죠. 필요한 부분에 보강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얇은 재질의 함석 같은 건데 원래는 여기에 이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아놓은 거를 보면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달아놓은 것 같지가 않아요. 원래는 없었는데 보통 다른 아반떼 AD나 옛날 소나타들도 보면 서브 프레임이 여기만 있고 이게 없는데 얘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단 게 바람이 여기서 뭔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조로 쇠 브라켓을 3개를 달아놓고 볼트로 해놨는데 볼트를 보면 보통 우리가 차들의 하부에 이런 볼트를 안 쓰거든요. 요걸 잡아놓은 거 보면 얘를 추가로 달아가지고 하부 쪽에 바람을 가스리면서 하체 쪽에 소음을 잡아준 걸로 보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GPF 여러분 요게 GPF예요. 가솔린 파티큘레이트 필터라고 해서 배기 쪽으로 나오는 어떤 불순물들을 걸러주는 필터인데 요 GPF 윗단에 요 라인이 있죠, 여러분. 요 라인. 그리고 요 라인에 여기에 보면 네모란 도시락 상자 같은 조그만 거 필통 같이 생긴 게 요게 지금 이런 차들에는 저 EGR 쿨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차가 굉장히 강력하게 환경 규제를 대응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게 들어가 있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배출가스를 많이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 방음 소재하고 단열 소재는 이쪽에 다 생략돼 있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위쪽에만 흡음 소재가 있고 밑에는 없고 밑에 쪽에도 단열 소재 없고 위쪽에 단열 소재가 없기 때문에 한여름에 되게 세게 달렸을 때 앞쪽에서 열기가 좀 올라올 것이고 또는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을 때 엔진 소음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놓으면 엔진 소음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다른 거는 이 차가 좌우의 수평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스테빌라이저의 설계가 저는 좀 잘 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꺾은 게 여기에 전동식 컬럼식의 MDPS를 홀딩해주는 부분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여기를 꺾어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평 안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좌우의 롤을 스테빌라이저가 굉장히 잘 잡아줄 거고.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으면 세게 차 돌리면 차 날아가니까 많이 안 끼러진다고 아반떼 오는 분들 너무 차 잡아 돌리면 안 됩니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여기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조수석으로 가는 게 쭉 길게 중간에 뭐 없이 쭉 길게 왔는데 원래는 다른 차들처럼 여기에 그때 우리 소렌토가 이쪽 부위에 브라켓이 설치돼 가지고 얘를 잡잖아요. 잡고 여기서 별도로 운전석하고 조수석으로 나가는 길이를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해주는데 얘는 현재 여기에는 이만한 게 나가 있고 이쪽에는 한참 모자르게 훨씬 더 길게 나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뭐 엔진 마력이 약하기 때문에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았을 때 토크 스티어가 뭐 전달되겠느냐만 하겠지만 원래대로 고속에서든 장거리를 달릴 때는 얘가 길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생기는 주파수가 이쪽하고 달라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 저쪽에 뭐 무게추 같은 걸 달아놓긴 하는데 원래는 여기에 브라켓을 달아서 좌우의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해주는 게 설계의 정석인데 이런 부분은 되게 많이 아쉽네요. 자,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방청제라든가 뭐 실리콘 작업이 아주 잘 돼 있진 않죠. 근데 그래도 다른 때 소형차에 비하면 이쪽에 있는 이 실리콘이나 이쪽이라든가 이쪽이 거의 뭐 수입차들 맞먹게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가 제 영상을 많이 모니터링 한다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실리콘을 굉장히 두텁고 이 본딩을 잘 해놨네요. 그리고 늘 제가 얘기했던 단열 소재를 또 이렇게 여기 앞쪽에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이런 데 보면 왜 안 했는지 여러분 보이죠? 단열판을 달기 어렵거든. 안 하는 거지 이런 데. 이게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의 가장 문제예요. 그때 소렌토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노사장이 뭐라고 할 거 그냥 우리는 하고도 욕먹을 바엔 안 하겠다. 싹 안 해버렸는데 얘는 그래도 가솔린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해놨어요. 근데 얘가 제네시스보다 좋은 건 뭐냐면 배기 라인이 이 소재가 조금 좋은 소재일 거예요. 함석 같은 소재보다. 제가 함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현대자동차는 고급차들도 여기까지는 이 소재를 쓰고요. 요 뒤부터는 더 값싼 소재를 쓰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부터 저기까지 계속 이 소재로 연결이 돼요. 쭉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에 얘만 값싼 소재를 쓴 거죠. 머플러만.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아니 보통 이게 끝까지 같은 소재로 거는데 왜 여기 와서 소재를 바꿨나 몰라. 근데 팰리세이드나 이런 애들은 여기까지 중간 소음기까지만 좋은 소재를 쓰고 여기부터 싸구려 소재로 갔는데 얘는 그래도 머플러까지는 좋은 소재로 갔습니다. 자, 아반떼가 지금 나오는 올류 아반떼가 직진해서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차를 확 잡아 돌리면 뒤에가 싹 쓸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토션빔은 한계가 있는데 토션빔이라 하더라도 여기 이 차체에서 여기를 이제 묶죠. 여기가 이제 트레일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 보통은 다른 토션빔들은 얘가 이렇게 정수평으로 장착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좀 각도가 있을 건데 모르겠어요. 다른 토션빔도 대부분 이렇게 정수평이라면 뭐 제가 하는 말이 좀 추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약간은 틀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얘가 움직일 때 정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약간 입체적으로 움직여야만 코너를 세게 돌릴 때도 뒷바퀴가 따라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움직이게 해놓으면은 뒷바퀴의 그립이 되게 약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빅은 요게 각도가 좀 많이 틀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빅이라는 혼다 시빅이라는 해치백이 소형차가 전륜 구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막강한 운동 성능을 내는데 여기를 이렇게 정수평에
수직으로만 움직이게 해놓으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스포츠성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게 되죠. 대신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살살 달릴 때는 고급짐도 주고요. 이 부위가 현대자동차가 기술이 없지 않잖아요. 알버트 비어만이나 피에즈 라만이라든가 이런 유능한 CEO들이 지금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BMW는 후륜이 아니 BMW 미니도 여기가 각도가 많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현대자동차는 아반떼의 컨셉을 스포츠보다는 어차피 고성능 버전에서는 멀티링크가 따로 나오니까 토션빔을 달고 있는 하위급 모델에서는 고급지고 부드러운 승차감에 세팅을 했다라고 보이고, 이쪽에 달려있는 이 방비한 플라스틱도 바람을 막아줘서 하부에 소음을 나지 않게, 현대자동차는 아반떼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뭐 이쪽에서의 서스펜션은 말할 게 없잖아요, 그죠? 말할 게 없는데 스프링의 권선량,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스프링의 권선량이나 댐퍼의 움직임의 범위를 보면 승차감에 굉장히 좋게끔 세팅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쪽에도 지금 본딩이 오다가 이쪽에서 끊겨 있고, 이쪽에도 지금 본딩 같은 게 안 돼 있는 걸 보면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쯤 현대자동차는 와 정말 치밀하게 잘 발랐다. 물론 제가 4년 전, 5년 전에 리뷰했을 때에 비하면 엄청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사장의 하체 오리기가 아마 싫을 겁니다. 보여져서는 안 될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지니까. 하지만 저 때문에 물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현대자동차도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지만 앞으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요건 캐니스터죠. 연료 탱크 안에 가스가 차는 거를 정제해서 엔진 쪽으로 보내는 캐니스터가 있는 거고요. 머플러만 하급 소재로 한 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환하라고 한 것 같은데, 머플러도 원래 이거랑 같은 소재로 해줘야 좋은 건데 이 부분도 좀 아쉽죠. 여기도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면 바람으로부터 소리가 나는 걸 현대자동차는 철저하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오는 바람이 여기만 타고 가고 여기는 안 타고 가나요? 이쪽에서는 이 안쪽으로 바람이 들이칠 텐데 여기를 이렇게 했을 거면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죠. 막고 나서 단열 소재를 덮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한 거 보면 이쪽 바람은 일로 가고 이쪽 바람은 여기 부딪히니까 뒤쪽에서 소리가 나겠죠. 설계를 하려면 양쪽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여러분, 아반떼, 올류 아반떼 하체 잘 보셨습니까? 노사장의 느낌은 어떠냐고요? 물론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몇 개 있죠. 근데 아반떼 가격을 생각해 보면 지적할 만한 부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면 되게 잘 된 거고요. 아반떼 하체 구성이 또는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구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흡할지 몰라도 이 차를 타는 대부분의 오너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엔진과 미션도 되게 부드럽고 출력이 낮지만 이 차는 고성능 버전이 따로 나옵니다. N이라든가 스포츠 버전이 따로 나오죠. 파워트레인이 아예 바뀌고 뒷바퀴의 서스펜션도 아예 바뀝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급의 차에 생산 라인을 2개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소요 비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위한 팬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 6년 전에 제가 모트라인에서 했던 말 있죠. 소나타를 코리안 에디션으로 만들어달라.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이 아반떼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급의 차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부드럽게 마실용이나 시내에서 살살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좀 달리고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포츠라는 고성능 버전에 아예 하체를 다르게 세팅해 주는 걸 보면 저는 현대자동차가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차요. 제가 비교하고 있는 XM3에 비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격대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요. 아반떼는 이번 디자인을 통해서 또는 실내 구성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성능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의 저의 하체 오리기를 보고 부족하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로 나오니까. 아반떼를 보면서 노사장은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크고 일본 애들은 각성을 해야 될 겁니다. 프락셀 하겠습니다.